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주제는 과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200년 된 고전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가지고 요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영어 문학 수업을 설계하는 건데요. 사실 저만 해도 프랑켄슈타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뭐 번개가 치는 어두운 밤, 광기 어린 과학자, 그리고 목에 나사가 박힌 초록색 괴물. 과학이 너무 멀리 나갔을 때의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그 익숙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저희 앞에는 세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소설의 핵심을 파고드는 한국어 토론 가이드, 또 작가의 삶과 철학적 배경을 분석한 영어 원서의 서문, 그리고 이 모든 걸 중학생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개념기반 교육과정 안내서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분명하네요. 어떻게 하면 13살 학생이 이 낡아 보이는 고전을 그저 어려운 영어 단어 모음집이 아니라 와,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 단순한 줄거리 요약을 넘어서 소외, 책임, 인간다움 같은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료들이 바로 그 로드맵인 셈이군요. 자, 그럼 그 첫 걸음부터 따라가 보죠.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진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오해부터 깨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과학기술의 위험성의 핵심이 아니라면서요. 자료들을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들은 이 소설의 비극이 실험실의 실패가 아니라 가정의 실패, 더 정확히는 관계의 부재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괴물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이 괴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과학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가 메리 셸리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영어 원서 서문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그녀는 태어난 지 불과 11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페미니스트 사상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딸이었죠. 탄생과 죽음이 뒤섞인 이 충격적인 경험이 작가의 평생을 그리고 이 소설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소설 속 피조물이 나는 어머니의 애정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절규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메리 셸리 자신의 목소리였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자신의 상처를 작품에 그대로 투영한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피조물의 고통스러운 외침은 곧 작가의 외침이었던 셈이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이 소설이 단순한 공포물이 아니라 처절한 비극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학생들이 가장 먼저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삶을 통해 작품을 보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다는 점이었어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구조. 솔직히 말하면 중학생들이 따라가기엔 좀 복잡하고 헷갈리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겹겹이 이야기를 쌓아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복잡함이 이 소설의 핵심 장치, 액자식 구성의 힘입니다. 이야기는 북극 탐험가 월턴의 편지로 시작하죠. 그는 조난당한 빅터 프랭켄슈타인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빅터의 이야기 속에서 이번엔 피조물이 나타나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이야기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인 빅터의 입장뿐만 아니라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괴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빅터의 이야기만 들었다면 우리도 피조물을 흉측하고 사악한 존재로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순간 우리는 그의 고통과 분노, 외로움에 공감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진짜 괴물이지? 태어난 그 존재인가? 아니면 그를 버리고 외면한 창조주와 세상인가? 이 구조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사건도 여러 관점, 퍼스펙티브가 존재한다는 걸 체험하게 하는 아주 세련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관심이 중요하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이 구조를 통해 직접 느끼게 만드는 거네요. 또 하나 자료에서 짚어주는 젠더 관점도 상당히 날카롭던데요. 빅터가 왜 굳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 피조물을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이요. 이건 너무 현대적인 해석 아닐까요? 200년 전 작가가 그런 것까지 의도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작품 속 단서들을 보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비평에서는 남성 과학자인 빅터가 여성의 고유한 영역인 생명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건너뛰고 실험실에서 혼자 생명을 창조하려는 행위 자체에 주목합니다. 이건 여성을 배제하려는 무의식적인 혹은 가부장적인 욕망의 표현이라는 분석이죠. 실제로 소설에 보면 대부분의 여성 캐릭터들이 너무나 수동적이거나 비극적인 희생양으로 소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연결해보면 그저 우연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깊고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들을 잔뜩 꺼내놓으니 이걸 대체 어떻게 13살 학생들과 그것도 영어로 수업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여기서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라는 해결사가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수업이 학생들에게 지식이라는 벽돌을 나눠주는 데 집중했다면 개념 기반 수업은 설계도를 함께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새로운 영단어 같은 사실들이죠. 학생들은 이걸 열심히 외워서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시험이 뜬하면 벽돌 더미는 그냥 흩어져 버리고 왜 이걸 쌓았는지 잊어버리죠. 아, 정말 공감되네요. 학창 시절에 수많은 작품을 읽었지만 줄거리 말고는 남는 게 거의 없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그냥 벽돌만 잔뜩 얻은 거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개념 기반 수업은 책임이나 관계 같은 큰 개념, 즉 집을 짓는 이유라는 설계도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 책임감 없는 행동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설계도가 있어. 이제 소설 속에서 이 설계도를 증명할 벽돌, 즉 증거들을 직접 찾아보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단어를 외우고 줄거리를 파악하는 모든 활동이 더 큰 질문에 답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차원적인 사실 암기를 넘어 3차원적인 이해의 구축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와, 벽돌과 설계도. 비유를 들으니 개념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번 프랭켄슈타인 수업의 설계도는 관계, relationships와 책임, responsibility가 되는 거군요. 이 설계도를 손에 쥔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해야 할 텐데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수업 활동을 4단계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종의 4단계 열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텍스트를 깊이 파고들고 understanding text. 둘째, 자신의 마음과 연결하고 responding to text. 셋째, 우리 사회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critiquing text.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producing text 과정입니다. 이 4단계를 거치면서 학생들은 흩어져 있던 지식의 조각들을 꿰어 의미 있는 이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을 한 단계씩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단계, 언어 이해하기. 이건 기존 수업에서 하던 내용 파악이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영단어 외우고 문장 해석하고. 시작점은 비슷하지만 목적지가 다릅니다. 물론 2단계에서 기본적인 어휘 정리나 영어 원문 읽기, 내용 요약 같은 활동은 필수적입니다. What did Victor create in his lab? 그러니까 빅터가 실험실에서 뭘 만들었지? 같은 사실 확인 질문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개념 기반 질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Why does the author use 3 different storytellers? How does this change our feeling about the monster? 즉, 작가는 왜 3명의 다른 화자를 사용했을까? 이게 괴물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묻는 거죠. 아,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액자식 구성이라는 사실, 즉 벽돌이 관점의 변화라는 이해, 즉 설계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초적인 영어 실력과 독해력이 바로 이런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튼튼한 발판, 그러니까 재료가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했다면 두 번째 단계, 언어 반응하기로 넘어가야죠. 이건 책을 덮고 학생들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겠네요. 네, 작품과 학생 개인을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사람들은 괴물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 정도를 물었겠죠. 이건 그냥 책에 나오는 사실을 찾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개념 기반 질문은 정답이 없는 딜레마를 던집니다. 가령, is the monster's violence his nature, or is it because of how society nurtured him? 괴물의 폭력성은 타고난 본성일까, 아니면 사회가 그를 그렇게 키운 걸까 하는 거죠. 와, 이건 어른들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만약 내가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만약 내 친구가 왕따를 당한다면 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소외와 편견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책 속의 단어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작품과 나를 연결했다면 세 번째 단계인 언어 비평하기에서는 그 시선을 다시 세상으로 돌리는군요. 정확합니다. 작품을 거울 삼아 우리가 사는 현대를 비춰보는 단계입니다. 빅터는 무엇을 만들었나? 라는 사실 질문을 넘어 What is the limit of ethical responsibility for scientific achievement? 즉, 과학적 성취에 따르는 윤리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같은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200년 전 소설이 갑자기 오늘날의 인공지능 개발자나 유전공학자의 고민과 똑같은 문제가 되는 순간이네요. 학생들은 아마 챗 GPT나 인공지능 로봇 이야기를 꺼내면서 신나게 토론하겠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언어 생산학입니다. 이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단계 같은데요. 제가 자료에서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던 활동이 바로 이 단계에 있었습니다. 아마 괴물의 변호사가 되어 최후 변론을 작성하는 수행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피조물의 변호인이 되어서 창조주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아동방임 유기죄로 고소하고 배심원들을 향해 최후 변론을 작성하는 활동이라니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닙니까? 제가 만약 중학생 때 이런 수업을 들었다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활동이야말로 개념 기반 학습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최종 과제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소설 속 구체적인 증거, 즉 지식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조직해서 설득력 있는 글, 즉 기능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지속적인 소외는 한 개인의 정체성을 파괴할 수 있다와 같은 자신만의 개념적 이해, 즉 일반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이런 수업의 평가는 기존의 쪽지 시험 같은 걸로는 어림도 없겠네요. 학생이 뭘 이해했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채점 기준 같은 게 궁금한데요. 평가의 기준, 즉 루브릭 역시 이해 수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최상의 점수를 받는 학생의 글은 단순히 줄거리를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피조물은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숲에서 불을 발견하고 따뜻함을 느꼈던 장면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가 만난 모든 인간은 그의 외모만 보고 돌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거부와 소외는 선한 존재마저 괴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와 같이 명확한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텍스트 속 증거, 그리고 그를 통해 도출한 보편적인 원리, 즉 일반화가 모두 담겨 있겠죠. 반면에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는 그냥 괴물은 슬펐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처럼 단편적인 사실 나열에 그치는 경우겠군요. 즉, 학생이 얼마나 많은 벽돌을 외웠는지가 아니라 그 벽돌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집을 지었는지를 평가하는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평가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이해를 증명하고 성찰하는 또 다른 배움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200년 된 고전을 해부해서 한편의 깊이 있는 중학교 영어 문학 수업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책 한 권을 읽는 걸 넘어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성찰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교육적 여정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네요. 핵심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사실들을 디딤돌 삼아서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더 높은 차원의 질문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것.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해석하는 활동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외나 책임 같은 큰 질문에 답하기 위한 증거 수집 과정이 될 때 학생들이 진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교실의 본질이겠죠. 오늘 저희 대화의 중심에는 계속해서 창조주의 책임이라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날 현대의 우리들은 어떤 기술과 시스템, 문화를 창조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소외시키고 있는 또 다른 피조물은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